그래서 오늘 뭐 이제 하여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표결이 강행된다고 하는데 또 당연히 거부권 제2요구권이 수순이 나오고 그다음 또 그럼 제2했을 때 아마도 200석이 안 돼서 이제 폐기되는 수순이 이어질 것 같아요. 뭐 99%.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은 분명하게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을 계속해서 강행 처리하고 예. 필리버스터하고 예. 자신들 결국은 이제 그 안을 통과시키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놓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의 명분을 쌀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부권 도장을 자꾸 찍게 해서 그것이 마치 탄핵 마일리지인 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요. 예. 입법을 처리하는 권한은 입법부에 있는 거고 예. 행정부가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미국 같은 거는 안 그러나요? 루스벨트 대통령과도 몇백 번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예. 그랬는데 자신들이 입법 강행하는 거는 괜찮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그러게 그게 삐뚤어진 건데 여하튼 그렇죠. 간에 뭐 이렇게 입법 강행뿐 아니라 지금 각급 공무원들 각급 좀 검사들까지 포함해서 탄핵을 저렇게 마치 조재령 헌칼보다 더 가볍게 쓰라는 것도 사실은 헌법 정신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탄핵 소추를 2달 동안에 7번 하고 특검을 9번을 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조금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미국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실무진한테 요구하는 게 딱 3가지입니다. 예. 그 첫 번째 우리가 만들라는 법안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아, 헌법 가치에 부합하느냐. 예. 그거 되면 딱 스톱합니다. 예. 두 번째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우리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정책 효과죠. 예. 지금 노란봉투법도 한번 보십시오. 예.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게 불법 파업을 완전히 그냥 뭐 일상화시킨다고 한다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엄청난 나름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불법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짊어져야 되는 최소한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은 리스크들을 다 제한해 되는 주니까. 거죠. 근데 정말 마음 놓고 불법 파업을 해도 좋다라는 식의 일종의 면허증을 주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 합법적 파업을 해서 손해가 배상이 되는 거는요. 그건 총괄 수 없지만 그렇죠. 문제는 통계상으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서요. 예. 2022년 8월까지 202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예.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예. 법원이 손해배상에 인용한 것 중에서 예.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검거해서 한 것이 98.6%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거예요. 이게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은 불법 파업이 일상화되고 예. 사업장이 불법으로 검거되더라도 점거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아주 특히 제한해 주는 거죠. 이건 또 예. 뭐냐면 아까 얘기한 헌법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니 재산상의 침해를 내가 재산 침해를 받았다면 그것을 헌법상 우리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질서의 기초부터 허무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안은 악법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랬을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잖아요. 예. 그거 직무유기예요. 오히려 그게 당연히 직무유기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를 그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예. 이제 마지막에 그 강조하는 거는 미국 의회에서는 이 법안 때문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아, 예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그러면 이제 13조가 필요하거든요. 13조라 그러더라고요. 최소 13조예요? 예. 14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건데 그것도 일회성으로. 예.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세수가 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10조 원 이상 더 걸치게 돼 있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일회성으로 마치 딱 하나죠.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했었던 공약을 실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 늘어났어요. 아, 그때 그리고 나라 국가지 흥청망청 다 나라 쓴 국가를 거예요. 정말 흔들거린 겁니다. 사실상. 흔들고 예. 쓰고 자기 싹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25만 원씩
그 지원하는 게 이재명 후보 전 그렇습니다. 대표의 공약이고 사실은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봐야죠. 야 이거는 이재명이 준 돈이야.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들한테 준 돈이야라는 국민들한테 이 지원금을 받았을 때 물론 현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약간 매표에 가까운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해서 효과 말씀을 드리면 그 내수가 살아나서 예. 경제가 좋아진다는 논리인데 예. 아니 물가 올라가는 거는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않나요? 예. 경제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이 예. 아니, 경제 ABC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기한 노란봉투법의 위헌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민 20만 원 지원급 같은 경우도 효과에 대한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다른 목표를 가지고 법안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쓰는 전문적 용어로 저건 포퓰리즘 비법이다라고 단정질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해서 남미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또 그리스에 있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정말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특정한 나라를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 과거에는 소비도 많이 나고 잘 나갔던 나라였죠. 잘했던 나라예요. 예.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야,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무너지고. 자원도 많은 나라가 저렇게 엉망이 될 수 있는 애를 보여주는 14년 사례가 동안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본인들만이 다른 나라에까지 속이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기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뭐 리더십을 가진다고. 발휘. 예.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는 우리만이 아니라 또 아직 근자에는 최저임금제 보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제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었죠? 오히려 저소득 측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 다 예. 힘들어지는. 예. 그런 그 바로 정책 효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주 이상적으로 예. 그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아마추어적으로 이 법을 하면은 그 대신 나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자신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 국민은 없다. 민생은 없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저거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냥 거칠게 말해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든 말든 그렇습니다.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표의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거에만 집착하는 게 파퓰리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파퓰리즘 계속되는 탄핵 이게 사실은 중남미의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조금 열악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2024년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일반 법만이 아니라 탄핵 문제만 해도 보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방송도 얘기를 했지만은 방통위 직무대행을 탄핵한다. 헌법에도 없는 거예요. 법률에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실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대상에 거기에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하겠다. 그런 법률적 기구 있나요? 그것도 뭐 하여튼 그것도 좀 상당히 억지 그러니까 춘향격이죠. 그러니까 예. 모든 게 헌법과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것들을 미국 의회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깡무시하고 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인데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2011년도 1월 6일 날 예.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였죠? 의원들 전부 다 헌법을 릴레이 낭독했습니다. 아, 예, 예. 그 메이너 그 의장이 취임을 예, 하면서 예.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헌법 정신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냐 이겁니다. 예. 미국 의회 사상 221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만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가슴 깊이 새겨서 의정 활동을 하든 정치 활동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우리 정신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관 역사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전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각 조문에 남아 있는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약간 무시하고 예. 자기네가 선별적으로 그리고 해석도 하고 판단해 가지고 저렇게 의정 활동을 한다는 거는요. 헌법을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꼭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민주주의도 그렇고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3권이 분립돼서 나가는 공화제라는 그렇습니다. 것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요새는. 노란봉투법 오늘 표결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우상향을 막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막겠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든 경제든 각도의 차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우상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우하향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직 하강. 네, 수직 하강, 네. 수직 추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 우리 정치인이 수직 추락 중인 것 같고 이러다 우리 경제도 정치의 발목을 잡혀서 아니면 세계의 경랑 속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추락의 길로 접어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저도 뭐 TV조선의 경제부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만 요새 그런 걱정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취하는 전략을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봐요. 예. 하나는 끊임없이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자꾸 탄핵 마일리지에 스탬프가 찍힌다고 네. 착각하는 거죠. 두 번째가 참 이게 참 나쁜 의도인데 경제가 망가지면 오히려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어쩌면 그런 게 깔려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죠. 지금 반도체가 뭐 자동차가 조금 이제 회복된다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법을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많이 맞습니다. 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일극 체제로 가면은 다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지금 만나는 것도 그래요. 조국 대표도 다 우리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진보 연합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한다면은 그래서 여하튼 간에 사법 지원시키고 여하튼 간에요. 예. 그러고 나서 대통령 탄핵해 가지고 조기 대선하면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각만 온통 뇌리에 꽉 차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이런 행태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참 너무 22대 국회 지금 개헌에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원 세비 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뭐 농담 삼아 뭘 상상하든 그 이하의 충격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는데 진짜 뭘 상상한 사람도 그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지금 22대 국회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태평성대면 그렇죠. 경제도 괜찮은데 좋고 뭐 예. 예를 들어서 나라가 좀 안정이 예.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우리 복합위기란 말을 많이 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의 그 항상 우리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인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삐뚤어진 정책이 나오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합 위기가 경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게 경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현대자동차나 한두 기업 정도 말고는 기업들도 초비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초비상인데다가 지금 중동에서 곧 그렇죠.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네. 터질 것 같으면 사실은 맞아요. 저쪽으로 미국이 그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서 힘을 그쪽에 실으면 사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반도가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안보 위험 당연히 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처럼 이제 인정되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거 뭐 경제 안보 정치 하나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 밑바닥이 좀 허술하지 않은 데가 없는데 말이죠. 참 말씀드리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제일 제가 그 90년대에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듣기 싫고 말도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진보애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때. 네. 그 얘기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게 엉망진창이 돼서 망가지면 결국은 체제 변혁이 오는 게 아니냐. 설마 지금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아니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민이 지지를 해줬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그래서 저는 저기 좀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요. 예.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민생법안 좀 하다가 그렇죠. 예. 아니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선거도 2년 동안은 예.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역시 우리가 지지를 많이 해주니까 그동안 못했던 민생법안도 처리되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 약간 특검이고 탄핵이고 지금 얘기하는 뭐 노란봉투법에다가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민생과 과연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문제죠. 이런 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소위 그 무한 루프처럼 돌아가는 네네.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